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불장이 오면은 비트코인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진짜 불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 수개월 뒤, 여기서부터 진짜 알트 시즌이 시작돼요. 20개, 30개, 40개, 많게는 50개 종목 상위 잘 나가는 애들, 그렇게 평균으로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럼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에 넣을 20개, 30개의 종목은 어떻게 고르느냐?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신빈철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네. 8월 5일에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네.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반등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반등을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아직도 많이 횡보하고 있는 네. 수준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세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내생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적 원인이죠.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이유를 먼저 살피면은, 비트코인은 항상 반감기 이후에 수개월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 150일 정도 되었을 때의 평균 상승률이 한 1.2배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은 반감기 이후에만 각각 8배랑 30배가 올랐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올랐던 사이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지나고 거의 반년이 될 때까지는 가격이 1.2배니까 거의 그대로 횡보했다고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일반적인 반감기 이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도 적어놨지만 반감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진짜 상승장에 접어드는 거는 반감기 후반전 페이즈 2, 반감기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4월 20일이었으니까 대략 10월 말 정도가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감안한다면 원래도 비트코인은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가격이 막 오르거나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세팅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거시경제 환경이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죠. 블랙 먼데이 사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모든 자산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지금 증시보다는 조금 더디게 회복하는 이유는 경기라는 측면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증시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증시가 있고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크게 보면 상품 자산이죠. 네. 상품 자산이 들어가는데, 이 증권 자산과 상품 자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증권 자산,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적인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은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돈. 이 현금 흐름은 경기가 안 좋으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식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은 항상 안 좋았어요. 과거 진짜 몇 번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업의 핵심 가치인 현금 창출을 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존의 상품 자산, 비트코인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 자산이자 지금도 모든 자산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을 보면은, 네. 금은 우리가 경기 침체에 좋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품 자산은 기업처럼 현금을 벌어들이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금, 비트코인, 은, 이런 상품 자산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통화에 대한 해지예요. 유동성 흡수, 다른 말로 하면 구매력 저장. 이게 상품 자산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는 얘네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죠.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연히 투자도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간접적인 영향만을 줄 뿐이지 기업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금리가 인하할 때 왜 기존의 금은 가격이 크게 올랐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격이 크게 올랐냐? 금리 인하 시기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동성 흡수가 최고의 자산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유동성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은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주식에게는 안 좋지만 상품 자산에게는 일반적으로 좋게 작용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이 특성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위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습니다. 금도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먼저는 타격을 받아요.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이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변화의 폭이 금보다도 더 심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금의 16분의 1에 불과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산의 가치를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은 블랙 먼데이 이후로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PI는 낮아지고 있고 또 소비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블랙 먼데이가 그렇게 촉발될 만큼 실제로는 경기 침체 위험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시장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블랙 먼데이는 엄밀히 말하면 경기 침체 위험 하나만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 거기에 중동 전쟁 리스크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합쳐져서 발생을 한 거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 경기에 대한 그 비관론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증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증시는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경기가 조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살아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 블랙 먼데이 당시 이제 조만간 있을 9월 FOMC에서 연준이 한 번에 2단계 금리 인하를 하는 빅컷이라고 그러죠. 이 빅컷 확률이 뭐 80%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다시 1단계 금리 인하만 할 거라는 예측이 70%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전망치가 올라간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 자산은 경기보다는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근데 금리 전망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증시만큼의 회복성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비트코인 자체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외부 거시 환경의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함께 합쳐지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를 2번 인하한다는 게 한 번으로 네.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뭐 아직은 뭐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상 인하를 하면 지금보다는 그럼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트코인은 증시와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에 어쨌든 지금 속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 경기의 약세가 좀 심하면은 1차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2019년 지난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 중간 고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증시도 약했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때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1차적으로는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그 유동성 증가의 혜택도 제일 먼저 받아요. 증시보다도 훨씬 강하게 받고. 그게 실제로 지난 사이클을 팬데믹 전후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팬데믹 때 증시보다 더 많이 빠졌지만 그 이후의 회복은 팬데믹 바닥에서 고점까지 17배 올랐거든요. 회복성은 증시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만약에 경기가 버텨주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무너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면 증시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같이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유동성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크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혜택을 증시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뭐 경기 침체에 관해서는 뭐 일부는 연착륙할 거다, 일부는 가능성이 아직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과연 올까요?
그거는 뭐 기관들도 말이 다 다른데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에서 20%로 낮췄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전히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경기 침체가 있다고 보는 거고 뭐 어떤 전문가들은 50% 이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업률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지금 최근 실업률이 우리가 샴룰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근 3개월 실업률이 1년 동안에 가장 낮은 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랐을 때 이때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건데 뭐 이번에는 이 실업률을 올라간 게 그 취업활동 참여 인구가 늘어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샴룰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실업률이 증가 추세인 것은 맞고요. 이렇게 실업률이 올랐을 때 거의 무조건적인 확률로 뭐 한 10에 9번 정도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물론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그쵸? 할 때 네.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100% 경기 침체 없을 거다라고 네. 확신을 내리고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네. 사실 그 지난 그 급락장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파셨는데 네. 오히려 큰 손이나 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또 대량 매수했다는 네.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맞아요. 비트코인을 이제 일반적으로 1000개 이상 가진 지갑을 비트코인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 고래가 지난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8월 5일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양을 매입했습니다. 기존의 ETF 막 승인되고 가격이 엄청 오를 때보다도 하루 단위로 봤을 때 그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이 고래들은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세력들이고 비트코인 사이클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잖아요. 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날 가장 많이 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이대로 하락장으로 들어간다, 약세장으로 접어든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없다, 끝났다 라고 한다면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할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단가가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이하인 그런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수익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끝내고 약세장으로 들어간다, 사이클이 끝났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샀을까요? 오히려 팔았겠죠. 어차피 지금 팔아도 수익이 있는데. 그런데 더 샀다는 거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점을 생각하기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장기 투자자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 장기 투자자들이 보통 가격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3년 상승장을 기본으로 봤을 때 그 중간 지점에 한번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꺾여서 잠시 쉬어가는 중간 고점 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같은 타이밍이죠. 이런 중간 고점 타이밍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오래 투자한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좀 파는 시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사이클이 완전 끝날 때는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근데 이 중간 고점에서는 한번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삽니다. 그랬다가 가격이 다시 올라서 정말 사이클 최종 고점을 찍으면 그때 왕창 다 팔아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이후 한 4월 정도부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 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매입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도 비트코인 사이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약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도 대부분 다 낮은데 더 샀을까? 오히려 팔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지금은 또 어떤가요?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 기관 개인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온체인상에서 데이터상에서 이게 기관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손들은 오히려 더 지금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로 봤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팔았다가 이번 8월달 저점부터 다시 사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꿨고 단기 투자자들은 반대로 고점에서 들어왔다가 바닥에서 지금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떠난 거네요. 그렇죠. 비쌀 때 들어와서 쌀 때 팔고 떠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들은 쌀 때 미리 사놨다가 고점에서 한번 팔고 다시 저점에서 지금 다시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 연설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월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존의 어조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뭐 빅컷 가능성까지는 암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금리 전망치가 바뀌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이 얘기하는 금리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연준이 바라보는 경기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 그 행사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또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오늘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자기 후보직을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인데 사실 지금 공화당, 민주당 서로 박빙이잖아요. 네. 누가 될지 안개 속이라서. 근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비트코인의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권은 공화당 측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직접 1시간 동안 연설을 했었죠. 그런 점 등을 봤을 때, 그다음에 케네디 주니어 후보도 마찬가지로 프로 비트코이너고,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친화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더 주류로 있는 것이 공화당 측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본다면 공화당 측이 당선이 되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비트코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을 제외하면은 이 정치권이 어떻게 되냐,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자산들에게는 거의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해리스 진영의 선거 고문 중에 한 명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는 어제자 발표가 나왔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암호화폐를 그에 투자하는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비율 중에 거의 20%에 달합니다. 2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표잖아요. 그럼 표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점점 힘이 커지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또 암호화폐 산업은 또 로비가 가능할 정도로 네. 지금 커졌죠. 그럼 결국 정치인들은 돈과 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암호화폐 산업이 커지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유권자가 많아진다면 결국 모든 정치인들은 암호화폐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리스 측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얼마 전은 친암호화폐 법안 등을 하원에서 통과를 할 때도 보면은 민주당 측의 찬성표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그 유권자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그만큼 있다는 거고, 또는 암호화폐 산업 쪽으로부터 로비를 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과 상관없이 저는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이 주류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선이나 금리 인하 외에 비트코인 시세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경기 침체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난 2019년 3차 사이클에서 원래 중간 고점을 한번 찍고 13,000달러 그 정도였죠.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그 하락을 마치고 상승을 하려는 타이밍에 팬데믹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바닥까지 다시 갔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조정 자체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던 게 비트코인의 역사니까. 다만 비트코인의 내생적인 원인으로만 보면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면 지난 사이클에서도 상승장으로 접어들려는 타이밍에 팬데믹에 의해서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했듯이 이번에도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비트코인도 한번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지금의 횡보장에서 일부는 상승할 것이다, 또 일부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작가님은 상승으로 경기 침체만 없으면은 상승으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다요. 네. 네. 그 비트코인이 밤감기가 지나면 이게 정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밤감기를 지났는데 사이클의 어느 지점 정도 왔다고 보시나요? 네, 반감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팔면서 수개월 또는 최대 반년까지 횡보에 가까운 그런 시기를 겪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그 시점에 3분의 2 정도가 지나간 시점이고요. 얼마 전에 채굴자들의 항복,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가 지나면은 채굴자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겠죠. 네. 이 과정에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채굴자들이 떠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장비도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처분하겠죠.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횡보나 또는 조정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는 단계를 채굴자 항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채굴자 항복을 나타내는 요소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반감기 이후에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채굴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끝나고 이 컴퓨팅 파워가 다시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경신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이 채굴자 항복이 끝난 시점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 해시레이트의 30일 이동평균선이 더 장기인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 그러니까 30일 이동평균선이 더 단기적이니까 반감기 이후에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은 60일 이동평균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겠죠. 그랬다가 해시레이트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얘가 더 먼저 반응해서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60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이 지점을 일반적으로 채굴자 항복이 끝난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8월 초 정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자 항복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보면은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이 이제 점점 종료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사는 거 괜찮을까요? 그거는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이미 1년 전에 적어놨어요. 네. 네,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1까지는 여전히 사도 좋은 시기라고 그냥 이미 예전에 다 적어놨습니다. 네. 책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그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비트코인 시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가 10월 정도를 기점으로 접어들고요. 또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게 비트코인이 원래 역사적으로 3분기가 가장 안 좋아요. 네. 지금이 딱 네, 3분기니까요. 심지어 8월, 9월이 안 좋은데 지금 딱 그 시점이죠. 그리고 언제가 가장 좋냐면 4분기가 가장 좋습니다. 4분기의 평균 수익률이 90%에 달합니다. 물론 지금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만큼 오르진 않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4분기가 압도적으로 가장 강력한 분기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0월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10월, 11월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8, 9월이 가장 안 좋은 시기고 10월,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또 10월은 딱 그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로 접어드는 시기인데다가 플러스 9월에 금리 인하도 예정이 되어 있죠. 모든 시기적으로 9월 정도에서 이제 안 좋은 게 다 마무리되고 10월부터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뭐 한두 달 정도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9월 이제 3분기 정도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구간이고 10월 연말 10월부터 연말을 향해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접어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길었던 횡보장에서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사이클 작가님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정확히 짐작이 어려운 게 비트코인의 그 사이클의 후반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은 대부분 광기와 거품에 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특히 비트코인은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처럼 현금 흐름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 발현되게 되냐면은 현금 흐름이 기업 가치, 자산 가치 핵심인 그런 자산들은 어쨌든 그 기업이 지금 벌고 있는 돈 또는 수년 후에 벌 거라고 예상되는 그 돈, 그 가치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5년 후에도 100달러를 벌 거라 생각하는데 10,000달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게 없죠. 네. 오로지 구매력 저장 수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만 받쳐준다면 이 지금 가격에서 10배가 더 오르든 100배가 더 오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자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장이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소문 듣고 달려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광기와 거품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품 자산과 비트코인이 다른 거가 뭐냐면 원유가 가격이 막 10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말들 많지만 절대 안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유는 가격이 오르죠. 그럼 원유 생산업자가 바로 생산량을 늘려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내려와요. 근데 비트코인은 생산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죠. 딱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더 못하니까 공급량 조절이 안 돼서 좀 약간 속어로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광기와 거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광기와 거품이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다만 기본적인 패턴 측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들어가는 시점부터 봤을 때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10배 정도가 올랐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에서부터 최고 고점까지. 그다음에 지난 사이클에는 7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들어가는 시점이 몇 달러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현재 가격이 한 6만 달러 정도라고 보면은 10배, 7배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배수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 사이클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럼 6만 달러의 5배라고 하면은 30만 달러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 배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광기의 영역이 만들어낸 배수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는 네. 있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네,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실제로 그에 맞춰서 그 화폐 가치를 흡수하는 자산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이 900조 달러, 950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다 종합해 보면 거의 1000조 달러에 육박해요. 이 자산 시장이 연간 6.5%에서 7% 수준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비트코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화에 대한 해지, 유동성 흡수, 화폐 가치 하락의 흡수가 주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한은 비트코인 가격은 영원히 상승을 하는 거예요. 단 여기에 추가적인 게 하나 더 있죠.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채택되고 있다는 거. 기존의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거의 채택을 하지 않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개인들이 주도해서 거래하는 자산이었어요.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기관들의 진입률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80%예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진입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4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고 모건 스탠리가 2억 달러 조금 안 되게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듣기에는 수천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지만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수조 달러예요. 그걸 감안하면은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0.01%밖에 아직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하면 최소 1에서 3% 정도는 넣어요. 근데 지금 0.01% 넣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100배에서 300배 넣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는 꽤 선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한 기관이고요. 아직 넣지 않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보통 12에서 18개월간의 실사를 거쳐서 고객들에게 통보를 하고 SEC에 포트폴리오 할당하겠다는 허가까지 받은 다음에 포트폴리오 진입을 시작해요. 그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고요. 이런 채택이 점점 증가하고 포트폴리오의 편입이 증가하고 동시에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20년, 30년 정도는 기관들의 할당이 늘어나면서 포트폴리오 편입이 지금 0에서 뭐 0.01%에서 뭐 2%, 3% 수준으로 수백 배 증가를 하면서 그 흐름을 타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당장은 아니고 뭐 10년, 20년 후에는 충분히 뭐 아파트 한 채 가격 이상 또는 건물 한 채 가격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비트코인 합니다. 한 개가요? 한 개가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그 트럼프도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을 뭐 국가 전략 비축 물자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각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지금 국가 중에서 이미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못 사니까 규제 때문에 뭘 샀냐면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엄청나게 샀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의 지금 시장 가치의 95%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사업으로 하는 그 가치는 5%밖에 안 되고 95% 이상이에요. 이 비트코인 가치예요. 그 얘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산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산다는 거랑 똑같아요. 단지 규제가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못 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우회해서 살 뿐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샀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이미 준비자산으로 편입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국도 국민연금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샀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못 사요. 규제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 코인베이스 샀다가 코인베이스는 엄밀히 말해서 비트코인 그 자체는 아니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아니에요. 그냥 기업 가치 95% 이상이 비트코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국민연금이 샀다고 하는 얘기는 한국도 이미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봐도 무난하고요. 그런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 미국이 뭐 준비자산까지는 아니고 트럼프가 좀 말을 돌려서 하긴 했는데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라 그랬죠. 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라도 편입을 한다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긴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비트코인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이클에 의해서 뭐 단기, 중기 이렇게 봐야 될까요?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뭐 그 투자의 정답은 없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자산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데 이것도 투 스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기관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들이 연금들이 기금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추세가 앞으로 20년 30년 쭉 이어질 거예요. 전체 자산 시장 중 현재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0.1%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몇 퍼센트, 5%에서 10%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성장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수십 년간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은 그냥 투자해서 잊고 사는 그런 뭐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수익률 높게 투자를 하려면 그 중간중간에 존재하는 사이클을 타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인해서 3년 반감기를 기점으로 앞에 1년, 반감기 있는 1년, 반감기 이후 1년 이렇게 3년 상승, 그 다음 1년 하락하는 이 사이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이용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사서 가지고만 있는 초장기 투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됐을 때 또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하면 좋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시그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고점 지표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항상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 패턴화되어 있는 고점 지표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고요. 만약 책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간단한 지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인간 지표입니다. 결국은.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더 오른다 막 이러면서 달려들고 그 다음에 카페 갔는데 옆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고 네, 이러면은 이제 슬슬 고점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고점 이후에 이제 정말 본격적인 하락장이 또 올 텐데 네. 이 하락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는 하락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사이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승폭도 줄어들지만 동시에 하락폭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번 사이클은 역대 사이클 중에서 최초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조금 굼뜨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사이클처럼 뭐 70몇 % 하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든지 50%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50% 하락이 오더라도 괜찮을지. 만약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냥 나는 초장기적으로 가겠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그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러 고점 신호들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저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도 보시고 해서 고점 지표들을 보면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사이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이번 그 반감기는 이번 사이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그런 사이클이고 또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럼 앞으로의 사이클도 전과는 꼭 같진 않을 거다 다를 거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이클 패턴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등락폭, 변동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기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만 하는 그런 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할 때는 얘네들은 그냥 계속 사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헤지 펀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펀드들이거든요. 이런 펀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은 또 과거랑 똑같이 할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 사기만 하는 그런 기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얘네들에 의해서 변동폭은 줄어들지라도 그 위에서 열심히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자들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여전히 많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변동폭이 과거처럼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 사이클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과거의 사이클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그 변동폭만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 재산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이더리움으로 트럼프 NFT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얻어진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주류 금융권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한 것은 맞아요. 맞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승인된 현물 ETF 자체가 이더리움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인 스테이킹, 예치를 해두고 이자를 받는 거의 연 한 3에서 4%, 많을 때는 5% 이상까지 이자를 받는 그 스테이킹 기능이 빠진 ETF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력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현물 ETF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 생각보다 유입이 별로 좋지 않죠. 또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점을 본다면 이더리움 ETF에 대한 그런 매력이 좀 적은 거가 분명해 보이고요. 동시에 또 위로는 그렇게 비트코인과 경쟁을 하기 버거운 그런 상황에서 밑으로는 또 경쟁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가 굉장히 강력하게 얼마 전 BNB까지 제치고 시총 3위까지도 올라왔었죠. 스테이블 제외하고 거기다가 그 밑으로는 텔레그램이 만든 톤코인까지 지금 또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밈코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거기다 이제 과거에는 밈코인의 강세가 이더리움에게 좋게 작용했던 게 많아요. 왜냐면 시바이누 같은 그런 코인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계열 코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거래하려고 이더리움을 사게 되거나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 인기 있는 밈코인들의 또 상당수가 솔라나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밈코인에 대한 수요로 생기는 이더리움 수요도 솔라나에게 어느 정도 뺏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위로도 밑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포지션에 이더리움이 지금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은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그랬고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보다도 상승률이 낮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평균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몇 년간을 두고 봤을 때 앞에 전반부에 좋았던 애들이 후반부에는 안 좋고 반대로 앞에 전반부에 안 좋던 애들이 후반부에 좋은 이런 평균 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가 이제 전반전이었다고 한다면 후반전에서는 분명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불장이 오면은 비트코인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다만 그 밑에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나올까 하는 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비트코인이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즘 알트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알트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 58%, 59%까지 올랐어요. 지금은 한 57%, 6%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60% 육박한단 말이죠. 그것만 보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좀 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모든 암호화폐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바락이죠. 네. 비트코인 따라잡기예요.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 움직이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터져서 무너지면서 시장 가치가 제로가 된다? 그럼 이 현대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그냥 종이 조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암호화폐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냥 비트코인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밑장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이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다. 애당초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안 자산이잖아요. 네. 대안 코인. 그럼 뭐에 대한 대안이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대안이에요. 로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파생 상품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의 뭐 1.5배, 2배, 3배를 추종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죠.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비트코인 사이클이다.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알트코인도 함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갈 때 알트가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알트의 매수 시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우리가 하는 알트코인 불장은 큰 알트코인 불장이 있고 작은 알트코인 불장이 있어요. 미니 불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작은 불장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비트코인이 올라요. 그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들이 올라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오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좀 잡다구리한 애들, 그런 코인들 있죠. 걔네들이 올라요.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미니 알트코인 불장이에요. 이건 왜 발생을 하냐면 순환매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먼저 모든 돈은 대장으로 먼저 몰려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강남이 제일 먼저 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점점 퍼져나가듯이. 주식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먼저 오르죠. 그 다음에 퍼져나가죠. 이런 식으로 모든 건 대장이 먼저 올라요. 그럼 대장한테 오르면 얘가 이미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이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비트가 한번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알트가 올라가는
이 순환매가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것을 미니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이 추세적으로 크게 오르는 진짜 큰 알트코인 시즌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즌은 일반적으로 언제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진짜 불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 수개월 뒤. 여기서부터 진짜 알트 시즌이 시작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뚫었죠. 그럼 진짜 불장이 들어갔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죠. 예. 그 금액적으로는 지난 3차 사이클의 고점이 69,400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73,800달러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금액적으로 뚫은 거지만 그 이후로 그 밑으로 다시 가게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고점 저항 영역대에 여전히 막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금액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뚫었지만 이걸 거짓 돌파라 그러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여전히 전고점 저항 영역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완전히 뚫고 한 75,000달러, 8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불장에 진입을 해야 거기서부터 조금 한 타이밍 늦게 알트 시즌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점을 잘 보시고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알트라는 게 99%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고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알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잘 살펴서 골라야 할까요? 알트를 어떤 종목을 내가 잘 골라야지 하고 하면 10중 8구 망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알트 코인은 99%가 밈입니다. 뭐 요즘 뜨는 얼마 전, 요즘 이제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지난 1월, 2월, 3월에 엄청나게 떴던 알트 코인들이 있죠. AI 코인, 그 다음에 RWA, 실물자산 기반 코인, 이런 코인들.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에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게이밍 코인 P2E,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디파이. 그 제가 정의를 다시 드릴게요. AI 코인이 아니고요, AI를 가장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AI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한 코인이에요. RWA 코인이 아니고요, RWA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한 코인이에요. 메타버스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한 코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 지난 사이클에 그렇게 홍보를 했던 메타버스, 막 이렇게 홍보를 했던 그 코인들 아직도 그 메타버스 생태계 없어요. 여전히 개발 중이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장밋빛 로드맵을 발표했죠.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로드맵들 발표하지만 99%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십수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 원래 말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얘기했던 대부분의 로드맵이나 화려한 전망들은 대부분 다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포장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민코인에 투자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냥 인기 있는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서는 AI와 RWA가 인기 있었으니까 거기에 투자한 거고, 인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민코인이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99%가 민코인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민코인이라고 하면은 결국 인기 투표인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뭐를 투자해야겠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가장 인기 있는 거 투자해야 되나? 그건 또 가장 인기 있는 건 또 별로 안 오를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한두 개 알트코인을 내가 잘 잡아서 대박을 내야지가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 그러니까 수십 개 알트코인, 인기 있는 애들 위주로, 트렌드가 좋은 애들 위주로. 알트코인은 트렌드 좋은 애들이 이번 사이클은 어쨌든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애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사이클에서도 알트코인 전체 평균이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3배 높았어요. 그냥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보다 3배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 평균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99% 하락한 애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망한 애들까지. 그럼 그런 발목 잡는 애들 놔두고 잘 나갔던 애들 기준으로 보면 5배, 7배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평균으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20개, 30개, 40개, 많게는 50개 종목 상위 잘 나가는 애들, 그렇게 평균으로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에 넣을 20개, 30개의 종목은 어떻게 고르느냐? 쉽게는 그냥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상위 30위 안에
상위 50위 안에를 그냥 다 조금씩 사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겠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이미 다음 책으로 알트코인 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책을 기다리셨다가 그 책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그 방법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책은 언제 나오나요? 그 책은 연말 안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네. 그러면은 그 책을 나오자마자 읽고 바로 투자에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투자로 이렇게 들어갈 만한 지금 인기 있는 그런 섹션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에선 민코인이랑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강아지들 이런 네.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지난 사이클보다 분명히 강세고요. 그래서 민코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애들은 시바견을 테마로 한 민코인들이에요. 그래서 도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코인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그 바로 밑에가 시바이누인데 마찬가지로 시바견이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떴던 애 중에서 위프라고 해서 WIF라고 해서 솔라나 계열 민코인이 있는데 얘도 시바견이고요. 그 바로 밑에 봉크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얘도 솔라나 계열인데 얘도 시바견입니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플로키라는 애도 있는데 얘도 시바견이에요. 그러니까 시바견을 테마로 한 밈코인이 가장 인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또 하나의 특색 있는 밈코인이 뭐냐면 약간 B급 감성, 다른 말로 하면 병맛, 그럼 병맛 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또 뜨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민코인 시가총액 3위인 페페. 페페는 그 이미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B급 감성에 이상하게 생긴 못생긴 개구리 있어요. 예,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를 테마로 한 애거든요. 근데 그 밑에도 좀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B급 감성 그런 민코인들이 이번 시즌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모든 관심이 AI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도 제가 분명히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AI의 이 암호화폐가 미래의 AI에 사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는 AI 코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서는 가장 핫한 트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인에 투자하면 이건 상장 폐지된다.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네. 코인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암호화폐를 이제 처음에 런칭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 모금을 하는데 요거에 굉장히 조금 집착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초반에 모금 활동을 하면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코인이 얼마 전에 상장이 되고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면 초기 투자로서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모금 활동에 그렇게 집착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상장하자마자 한 번에 그 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덤핑을 해버리고 그대로 가격이 하락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그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코인이다 싶으면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좀 그 사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가끔 그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그렇죠. 코인인 대부분 것 다 같은데요? 그런 코인들이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1억이 있는데 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포트폴리오의 근간은 비트코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도 좀 투자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한 10위권 이내의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가져서 한 30% 정도는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코인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다른 코인을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의 20% 이내로 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코인 투자가 수익이 크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손해를 본다면 손실도 클 수가 있는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탈은 내가 멘탈 관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자산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든 마찬가지예요. 꼭 암호화폐가 아니라 뭐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그 자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가 되어 있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그 다음에 멘탈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코인 막 많이 오를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가격이 좀만 떨어져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이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확신이 생길 때쯤, 만약 아직 확신은 안 생겼는데 그래도 투자는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자신의 그 확신도에 맞춰서 서서히 진입을 하는 거죠. 처음에 조금만 투자했다가 그리고 공부를 더 해요. 그럼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해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조금 더 투자를 해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럼 이해도가 더 올라가고 믿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럼 그때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결과적으로 멘탈 관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에 대한,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멘탈 관리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네요. 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뭐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특히 좀 안 좋아서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네. 결정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이해도 높이시면서 그렇게 자산에 대한 공부와 함께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